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 속에 글로벌 자산 시장의 활력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식견 높은 거시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오랜만이십니다. 네. 예. 박사님은 과거에도 요즘 같은 이런 약세장 많이 경험하셨죠? 네, 4, 5년 만에 한 번씩은 약세장이 늘 왔죠. 네. 네. 이번이라고 특별할 거는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 내용은 차츰차츰 질문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먼저 물가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에 9.1%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기대는 이게 좀 고점 피크이고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7월 이후에 물가 전망 어떤가요? 그러니까 7, 8월 물가니까 8월, 9월에 확인이 되겠죠. 예. 8월, 9월에 확인되는 8월 물가는 올해 고점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9월부터는 확연히 떨어질 거다. 그럼 6월에 9.1%보다 7월, 8월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7월이 조금 애매한데요. 7월도 저는 9.1%보다는 낮은 8.8, 8.7 의미 있게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그렇게만 돼도 좀 다행이죠. 예. 지금 물가가 약간 꺾이는 것은 역시 유가가 좀 잡히는 그런 현상 때문이라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제일 큰 게 기름값인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기준으로 소매 휘발유 가격 이게 6월 중순부터 떨어졌거든요. 5.3달러 평균 가격입니다만 미국 전체에 지금 4.3달러가 평균이니까 한 1달러 갤런당이죠.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서둘러 삽니다. 그리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위 임금과 재화값의 나선형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지난달에 3.1%에서 2.8%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 대비 7월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그래서 연준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기대 인플레 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약간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 전망이 궁금한데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고 여기에 따라서 물론 변수가 크니까 지속된다고 보고 할 때 하반기 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수요 사이드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을 제외하면 수요 사이드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수요 둔화라면 연말 WTI 기준 유가가 90불 정도. 잘못하면 팔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배럴당 10달러 정도 떨어진다.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연말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는 잘하면 7% 정도, 7.0% 정도까지 도달할 것 같고요. 저는 한 7.3 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유가가 저희들의 생각보다 컨센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잘하면 좀 소비자 물가가 육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주장 의견도 있고 아직은 침체가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 2분기 GDP도 발표되지만 지금 조금 설왕설래 의견이 많이 충돌합니다. 근데 1분기가 마이너스 1.6이었기 때문에 2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나오면 완연한 경기 침체 아니냐, 소위 기술적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이 보는 경기 침체와 조금 어쨌든
그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보는 경기 침체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켓에 이제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이죠. 예. 폭이 얼마나 고약할까, 아니면 경기 침체 기간이 얼마나 길까.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미국은 경기 침체 폭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폭이 좀 작고, 또 빅테크들이 전체 경제를 이끌고 가고, 서비스업 쪽에서 성장 엔진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조금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경기의 하방 경직성은 좀 미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침체 기간은 좀 길어지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경기 침체가 올해를 지나서 2023년, 잘못하면 2024년까지 역대 최장 경기 침체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로존은 그것보다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침체 기간은 비슷하지만 폭은 조금 경기 침체의 폭은 조금 더 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금 7월 FOMC 막 임박해 있는데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또 1%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1%까지 만약 올린다면 그때 글로벌 경기 또 증시 반응 어떨까요? 조금 충격은 아무래도 받겠죠. 지금 75bp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빅 이렇게 1%포인트를 올린다면 훨씬 충격은 받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그런 충격이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시각이 지금 이번 주 금리 인상보다는 9월 달 FOMC에서 75bp를 연속 올릴 건지 아니면 그때 50bp로 이제 조금 내려올 건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할 거고요. 그러니까 연준의 매파적 긴축의 정점을 우리가 7월로 종료하느냐, 아니면 9월까지도 더 지속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고요.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2.50% 소위 경기에 조금 중립적인 기준금리를 이번 7월 27일 날 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베이스 캠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연준은 일단은 1차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것이고 경제 주체들, 소비자나 기업들이나 이런 어쨌든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도 75bp를 인상해서 2.50%의 기준금리에 도달한 것을 아마도 중립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걸로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대로 9월 이후 이제 세 차례 FOMC 남았지 않습니까? 9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금리를 얼마나 또 올릴 것이냐, 즉 긴축 속도가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 우리 했습니다만 침체 가능성이 좀 더 짙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0.5 또는 0.25%포인트로 조금 이렇게 완화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좀 가능성이 30% 미만.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이것저것 지금 이렇게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펼칠 여유가 아직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금리 인상이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3월 달 물가가 적지 않게 높고 바로 그냥 5월 달부터는 8%대 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에 지금 도달할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유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전제 하에서 7%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통화정책의 긴축의 고삐를 풀 정도는 전혀 아닌 상태의 인플레이션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엄청 멀다. 연준으로서는 이것저것 좌고 우면할
여유가 하나도 없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거를 좀 직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릴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도 시중금리죠.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 높았다가 지금 2%대로 또 오히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일단 이게 침체의 어떤 조짐이 확실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기준금리와 다르게 시장에서는 약간 성장주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성장주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성장주의 주가를 조금 붐업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예. 이 부분은 조금 뭐 애매합니다. 근데 조금 질이 좋은 성장주, 네. 뭐 PR이 낮고 앞으로 경기가 언젠가는 뭐 머지않아 회복될 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저점 매수에 나설 것 같아요. 금리가 차분해지면, 예. 더 차분해지면. 그래서 성장주에 적어도 저점 매수를 제공할 정도로 좀 매력적인 금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한 달도 못 돼서 한 3.4에서 10년물이 미국 예. 국채 10년물이 2.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계속 경기 침체의 신호를 시장이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러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식시장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네.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예. 다만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뛰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기와는 관련 없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혹은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뭐 인플레이션과 혹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실적이 뭐 소소한 예. 괜찮은 그러한 빅테크 주식들은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106 정도로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원달러 환율도 뭐 1,300원 넘어서 1,410원대 정도 요 정도에 지금 멈춘 상태인데 유럽 중앙은행에서 0.5% 포인트 빅스텝 하면서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달러 강세가 약간 제동이 걸리고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조금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이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달러 강세, 예. 뭐 슈퍼 강세죠. 네. 1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지금 최근 1년간 달러는 거의 20% 정도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엔화는 뭐 한 26% 떨어졌고 유로화도 거의 한 16%, 18% 떨어졌거든요. 네. 달러 반대쪽에 있는 예. 환율이 다 절하됐는데 앞으로는 뭐 기껏해야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도 한 4, 5% 이내.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06 말씀하셨는데 많이 올라도 한 112 정도. 예.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한 103 정도. 네. 밑으로도 한 3, 4%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레인지가 너무 넓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위로도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예. 최근 1년간에 20%에 가까운 슈퍼 강세는 달러 강세는 없을 거다라는 네. 관점에서는 환율도 위험자산 시장에 미치는 혹은 우리의 원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이제 고비는 넘겼다라고 예.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원달러도 혹시 뭐 문제가 꼬여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원달러가 좀 평가절하되더라도 1,400은 넘지 않을 거다. 한 네. 1,350원 정도 예. 그 정도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달러를 비롯한 좀 여러 통화들이 네. 조금 숨쉴 공간은 생길 수 있다. 예. 지금 3분기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지금 모두에서 우리 박사님이 이번 그 약세장은 과거하고 좀 다르다. 좀 특별한 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다릅니까? 과거 약세장하고.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뭐 최고치를
찍은 게 조금 과거와는 다른 주가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쪽보다는 좀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적 인플레이션이 강할 때 금리를 통화긴축을 세게 하면 그 후유증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많이 고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전 경기 충격과 그 침체를 벗어나는 게 14년 전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그리고 미국의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푼 돈이 미국 밖으로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주식 시장이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경기 침체의 경기나 혹은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그 차이점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떠한 그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푼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신흥국의 수혜폭이 적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을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좋은 ETF를 사는 것은 괜찮지만 신흥국 비중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미국 주식시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미국과 교육 비중이 높거나 혹은 미국의 빅테크와 유사한 그러한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금 권유해드립니다. 지금 자산시장 투자 환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식도 안 좋아, 부동산도 약하고 또 가상자산,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도대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이는 대안투자처가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저는 올해까지는 주식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조정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개인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표준 비율을 말씀드리면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죠. 금융자산 전체 중에서 40% 아주 적게 가져와도 30% 이상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떨어지면 좀 줍줍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을 하되 신흥국은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역시 미국 주식 중심으로 조금 머물러야 되고 업종이나 스타일별로는 여전히 경기 방어주는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금융주를 제외한 경기 방어주라 해야 됩니다.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통신, 어쨌든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아주 밀접한 안 쓸 수 없는 그런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주식 중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나눴듯이 기술주 중에서 PR이 아주 낮은 그런 기술주는 하반기 지금부터 충분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위험자산 시장,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폭은 최악의 경우에 한 10%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어떤 길게 봤을 때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좀 너무 긴 호흡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한 3, 4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좀 우량한 빅테크 주식들 미국, 한국, 중국의 이런 빅테크들이나 혹은 그걸로 구성된 안정된 ETF는 충분한 투자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배당주, 금융주를 제외한 배당주는 금융주를 제외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충당금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주를 제외한 어쨌든 배당 우량주 쪽에서 조금 몸을 조금 낮춰서 이 보릿고개를 잘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을 투자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PR 낮은 기술주가 유망하다는 취지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약간 힌트를 준다면 어느 쪽입니까? 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쪽이 조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차분한. PR 꽤 높지 않습니까?
조금 높은 것도 있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도 한 30배 정도니까 네. S&P 500%가 뭐 지금 16배 정도니까 성장주가 만약에 성장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면 엊그제 나온 스냅 같은 실적 나온 스냅 같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정체될 거야. 만약에 애플이 이제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 그런 또 가이던스를 주면 조금 달리 봐야 되겠지만 저는 올해 어느 정도는 실적을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낼 걸로 보거든요. 그런 류의 주식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버티기 어렵죠. 지금 이미 빅스텝을 했기 때문에 연간 이자가 뭐 70조 원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체감적으로 주변에 봐도 굳이 통계를 따지지 않아도 지금 가게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가게 외에도 가게지만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